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적적하게 살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아니, 그동안은 혼자 적적했는데 이젠 시집갔던 딸을 이혼시키고는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해서 괜히 잘 살고 있는 딸을 억지로 이혼시킨 건 아니에요. 물론 갱년기가 유독 힘들긴 하더군요. 자다가도 땀이 뻘뻘 나서 창문을 열고 자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죽겠더라고요. 또 호르몬 변화 탓인지 우울증은 얼마나 심하든지 한동안은 씻기도 싫고 누워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이 조그만 강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네요. 그래도 저 갱년기 타파하자며 딸내미 이혼시키고 같이 살자고 꼬드긴 건 절대 아니죠. 에휴, 요 근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세상엔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믿고 우리 딸 시집 보낸 시댁이 천하의 몹쓸 연놈들 완전 미치광이 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딸 다른 곳에 시집 보내 소박하고 행복한 기쁨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딸 소리는 엄마인 제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심신을 회복하고 있어요. 아, 제 삶은 대체 언제쯤이나 평온해질지 의문입니다.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살다가 다정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애기 돌 때 사별하고 혼자 키우느라 무진장 힘들었네요. 친정 부모님까지 이른 나이에 잃었는데 남편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아기와 나만 남으니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자 혼자 보험일하며 험한 일도 많이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이 세상은 과부에게 그리 친절한 세상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제가 보내온 세월을 오늘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다 보여드리려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친숙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친정 엄마네 집이 참 잘 살았다고 해요. 그 지방에서 지주라고 불릴 만큼 말이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외동딸이었던 엄마는 공주처럼 지낼 수 있었고 흙수저 사위였던 아빠는 처갓집에 바짝 엎드려 장인 사업을 물려받았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빠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름 큰 회사를 혼자서 꿀꺽하고 큰 부를 얻게 되자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군요. 우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유흥업소에 다니며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았어요. 어린 제 눈에도 방탕하게 생활하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의 싸움이 잦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미연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큰 재산 물려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미연 아빠, 그동안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소름 돋네. 김 부장 통해서 알아봤더니 맨날 여자 끼고 술 처마시고 도박하고 그런다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에 심장이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보기 죄송하지도 않아? 뭐?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술을 처마신대. 그리고 또 뭐? 장인 장모 보기 죄송하지도 않냐고? 그동안 가난한 사위라고 멸시받은 거 내가 한풀이 하려고 그런다. 그 양반들은 이미 둘 다 죽었고 난 살아서 그 돈 다 꿀꺽 했으니
누군가는 그 돈 다 써야 할 거 아냐? 우리 부모님이 사회인 당신을 뭘 얼마나 멸시했다고 그래? 살아생전에 얼마나 잘해주셨어.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딸 미연이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아? 아. 엄마는 아빠와 싸우다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셨어요.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엄마는 부모님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근래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맨날 싸우는 두 분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쓰러지자 큰 충격에 빠졌죠.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아빠 빨리 119 부르세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겠어요. 저와 아빠는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됐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쓰러진 여파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입으로 맨날 말씀하셨죠? 엄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러니 미연아, 너희 아빠 믿지 말고 네 거 네가 잘 챙겨야 해. 엄마마저 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아마 아빠는 금세 새 살림 차릴 거야. 정신 똑바로 챙기고 있어야 해. 알았지?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기어코 일을 버리시더군요. 엄마가 집에 누워만 계시니 입주 간호사를 붙여주었어요. 아빠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채용한 사람이었죠. 그때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말기는 아니었지만 이미 엄청나게 약해진 몸에 암이라니. 엄마와 전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죠. 항암 치료라는 게 암세포와 함께 정상적인 세포마저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기에 앙상한 뼈와 살가죽만 남은 엄마를 보며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런 상황에 철없는 아빠가 기름을 확 붓더군요. 그야말로 시체처럼 침대에만 누워있는 엄마가 아빠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 간호사, 당신이 고용한 간호사 말이야. 당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다 죽어가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사람 맞아? 그럼 어떡해? 저 여자가 나 없이 못 살겠다는데 어차피 당신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냐. 그냥 잠자코 간호나 받으면 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당신 우리 집 돈만 보고 결혼한 거구나. 애초부터 날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당장 이혼해. 나한테 있는 돈으로 우리 딸이랑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뭐? 이혼? 참, 병상에 누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처가에서 유산받은 돈이 나눠지게 되잖아. 단 한 푼도 잃을 수 없다고. 나 참, 내가 악마랑 결혼했구나.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 다 필요 없고 죽어가는 마당에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줘. 우리 하나뿐인 외동딸 미연이만 잘 돌봐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 혹시 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가더라도 소중한 우리 딸 잘 챙겨줘. 내 딸인데 당연하지. 그건 걱정 마.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아빠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정말 악마처럼 느껴졌죠.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녀와서 바로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 엄마를 부르며 달려갔는데 엄마의 손이 침대 밑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순간 제 심장도 툭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코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죠. 날 지켜주겠다던 엄마는 꺼져가는 불꽃처럼 시름시름 앓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본인 노느라 외동딸인 저는 뒷전이었어요. 그나마 아파서 누워있던 엄마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제가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계속 절망의 회오리 속에 빠져 지냈지만 아빠는 본인 계획대로 일을 착착 진행하더군요. 우선 내연관계였던 그 간호사를 새엄마라며 제게 소개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정말 날라리 중에 날라리 같던 그 여자한테 왜 빠져서 모든 걸 다 내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새엄마라던 그 여자에게 외동딸인 전 당연히 눈에 가시였어요. 야! 너 밥만 잘 처먹고 차릴 줄은 모르냐? 파출부 아줌마한테 요리 배워서 네 밥상 네가 차려 먹어.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법도 배워서 스스로 청소도 하고 말이야. 곧 파출부 아줌마니 뭐니 다 그만두게 할 거야. 그 일들을 다 네가 하란 말이야. 우리 집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 놓으려 하던 그 여자한테 화가 났어요. 왜 아줌마 맘대로 다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살림하는 주제 다 자기 멋대로야. 뭐? 이 기집애가 조그만 게 더럽게 싸가지 없네? 이미 네 아빠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로 이 집안 돈도 다 내 거야. 파출부 비용이며 널 길러주던 유모 비용도 아끼기 위해 다 잘라버릴 거야. 앞으로 네가 다 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내 돈 아끼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 지르며 우리 엄마 돈이라고 원래 우리 외할아버지 돈이었다고 바득바득 우겨봐도 그 독한 여자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새엄마와 혼인신고하고 잘 살 줄 알았던 아빠마저 1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죠. 겨우 1년 새 여자랑 살려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긴 시간 모질게 대하고 사지로 몰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슬프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 후의 일은 불보듯 뻔했죠. 아빠 살아계셨을 때도 이미 이 집안 모든 돈이 자기 거라며 큰 소리치던 여자였으니 아빠 사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급기야 살던 집을 포함해 돈 되는 건 모두 팔고는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오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왜 이삿짐을 우리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뭐? 너희 부모님이 얘기 안 했어? 이 집 우리가 사서 들어오는 건데? 너희 부모님께 연락해봐. 이사간 집이 어딘지. 새엄마란 여자한테 이미 당할 대로 당해왔던 저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사람들 말대로 연락할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 없었죠. 언젠가 버려질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빨리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 초등학생이었기에 전 그나마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던 아빠 쪽 친척네 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어요. 아빠 쪽 식구들은 다들 워낙 가난해서 눈치가 엄청 보였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설설 기며 돈도 빌려가고 하던 친척들이었는데 제가 빈털터리가 되니 무슨 벌레 취급하더군요.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빌부터 살아야 했어요. 중학생쯤 되자 더 이상 붙어있을 곳도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숙식 제공을 해준다던 봉제 공장을 찾아가 나이를 속이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함께 일하던 여공 언니들과 마치 자매처럼 친해졌고 다행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그곳에서 10대 후반을 보내고 어느덧 20대로 접어들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같이 숙식을 하던 언니 중 하나가 보험 일을 해보겠다며 공장을 그만두겠다더군요. 내가 아는 아줌마가 보험 일에서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이나 벌었대. 우리는 진짜 코피 터지고 잠 줄여가면 미싱 앞에서 일해도 한 달에 코딱지만큼 버는데 500이라니. 나도 도전해 볼 거야. 그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머릿속엔 500만 원이란 숫자만 떠다녔어요.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을 고민만 하다가 저도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초보 판매자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더군요. 그때는 인터넷도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열심히 발로 뛰고 목소리가 쉬도록 보험 설명을 해도 한 달에 몇 건 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날도 헛걸음 헛수고를 몇 건 하고 하도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한 식당으로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죠. 얼마나 졸음이 오던지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그만 식당에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가씨, 찌개 나왔어요. 그만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요. 식당 할머니는 잠든 절 흔들어 깨웠어요. 보험 팔던 아가씨 맞죠? 저번에 손님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때도 보험 영업 실패하고 한숨 짓고 가던 뒷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오늘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밥을 앞에 두고 잘고. 자, 얼른 밥 먹고 식당 쪽방에서 낮잠 한숨 푹 자고 가요. 내가 전기장판 따끈하게 틀어놓을 테니. 식당 할머니는 마치 친딸처럼 제 등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남의 식당에서 우는 게 창피한 마음에 진정하려 했지만 당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겪었던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나의 억울함을 따뜻한 식당 할머니께서 다 알아줄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진정이 안 되자 할머니는 절 식당 쪽방에 데려가서 꼭 안아주었어요. 아유, 젊은 처자가 뭔 서러움이 이렇게 많길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나. 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기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누가 더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디 한번 내기해 볼래요? 할머니는 식당 일을 종업원 청년에게 맡기고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본인 얘기도 다 털어놓으셨어요. 한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했죠. 나도 전쟁통에 남편 잃고 또 홍역으로 아들 둘이나 하늘나라로 보내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오느라 힘들었는데 처자도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혼자 지내느라 수고가 많았네 그려. 이름이 전미현이라고 했지? 미연이 보험일 하는 거 이 할미가 최대한 도와줄게. 당장 식당에 보험 홍보를 종이에 써서 붙여놓지 뭐. 식당 할머니는 진짜로 제가 판매하는 보험 내용을 종이에 크게 써붙이고는 손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었어요. 실제로 보험 계약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잘 되는 알짜배기 식당이어서 설거지거리가 항상 쌓여 있었거든요. 그 좁디 좁은 주방에는 웬 청년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종업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잠시 식당 일을 도우며 경영 전반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본인 식당 차리는 게 꿈이라면서 말이죠. 늘 반짝반짝 열심히 살려는 그 눈빛이 아주 인상적인 청년이었어요. 미연 씨,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사장님 잠깐 병원 가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보험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또 설거지 도와주시려고요? 에이, 그냥 저쪽 방에서 쉬세요. 사장님도 미연 씨 일 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미연 씨를 진짜 친딸처럼 여기시는 거 아시죠? 얼른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형배 씨. 할머니 덕분에 보험도 몇 건이나 계약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죠. 저도 할머니가 진짜 제 친엄마 같은 맘에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함께하며 형배 씨와 이 얘기 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전 고아원엔 가지 않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이 남자는 그 흔한 친척도 없이 태어나고 바로 버려져 고아원에서 계속 자랐다고 하더군요. 우린 가족이 없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강형배. 이 남자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수개월 동안 좁디 좁은 식당 주방에서 이런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정이 들었고 그 감정은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둘 다 20대 청춘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험 영업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이 되면 꼭 식당 주방으로 향했어요. 물론 고마운 식당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설거지와 식당 뒷정리를 함께하면서 한켠에서 남몰래 손을 잡기도 하고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어요. 식당 할머니께는 왠지 민망해서 우리 사이를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정행각을 딱 걸리고 말았죠. 하하, 아유, 이 귀여운 놈들. 니네 진짜 웃기다.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니?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정도 눈치 하나 없을까 봐. 너희들 사귀는 거 딱 걸린 김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둘 다 이리 좀 와봐라. 자, 여기 앉아봐. 중요한 얘기니. 저와 남친은 괜시레 얼굴이 붉어져서 식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식당 할머니 기분이 괜찮아 보이시길래 그냥 밝은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참담했어요. 너희 둘 얼른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아라. 너희도 알겠지만 나름 알짜배기 식당 아니니? 둘 다 똑똑한 녀석들이니 메뉴 개발 잘하고 홍보 잘해서 옆 가게 터서 확장해도 되는 거고. 미연이 너도 보험일 하느라 맨날 다리 아프도록 돌아다니는 것보다 식당 일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 난 이제 이만 삶에서 은퇴해야 할 것 같다. 삶에서 은퇴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식당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나 안 말기래. 이미 온몸으로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다고 하더라. 근데 뭐 80년이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 세상 가기 억울하다고 하면 저승사자가 비웃지 않겠니? 내 아들 둘이나 홍역에 걸렸을 때 나도 옮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놈의 모진 목숨 나만 살았잖냐. 생떼 같은 내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난 후로 난 그 후로 무려 50년의 삶을 덤으로 산 거다. 원래 그때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내 아들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기쁘지 않겠니? 너희도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아봐. 내 새끼들 살부비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아유, 이제 이 생에 미련 없다. 항암 치료고 뭐고 얼른 내 아들들 보러 천국으로 향해야지. 내가 어려운 시절부터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천국 정도는 데려가 주지 않을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러시지 말고 항암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안 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도 말년에 미연이 널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형배야, 너도 네 식당 운영해보는 게 꿈이라고 했지? 다른 곳 찾을 생각 말고 이 식당 물려받아서 한번 잘 꾸려나가봐. 너희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까지 보고 싶다만 그건 내 욕심일 것 같아. 아마 결혼식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만. 사장님, 그토록 천사 같던 사장님께 왜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하늘도 무심하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오열했지만 식당 할머니는 끝까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수십 년 전 홍역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들들을 천국 가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남친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는 곳을 찾아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죠. 남친이 살던 하숙집이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전 보험 일을 그만두고 식당 할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어요. 어릴 적 엄마의 간병을 해줬던 경험이 있기에 잘할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회마저 길게 주지 않으셨어요. 딱 3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내 핏줄이 돌아가신 것 마냥 너무 가슴이 아렸죠. 할머니의 유언대로 할머니 자식들의 유골을 뿌렸다던 그 나무에 가서 같이 뿌려주었어요. 부디 천국에선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 전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를 공주님 모시듯이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남편이 살던 하숙집에서 식당 쪽방으로 신혼집으로 옮겨와 기거하며 바쁜 식당 일을 계속 도왔어요. 우리 예쁜 딸 소리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돌이 되었죠. 돈 아낀다고 맨날 중고로 남의 옷만 얻어 입히다가 돌이 되었으니 꽃가옷 한 벌 사줘야겠다며 남편이 아울렛으로 향했어요. 저도 동네 시장에서 풍선도 사고 조그만 케이크도 사서 돌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크게 울리더군요. 그 소리에 낮잠 자던 우리 딸이 깨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는 아기를 안고 전화를 받았죠. 같은 시장 상인인 신발가게 주인 아저씨였어요. 소리 엄마, 지금 강 사장이 1톤 트럭에 치웠어. 빨리 나와봐. 식당 바로 앞 교차로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으면서도 제 발은 어느덧 식당 앞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기만 안고 말이죠. 거기엔 너무 처참한 형태로 내 남편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더군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리 아빠, 당신마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누가 우리 소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누가 신고해줬는지 구급차가 왔고 저도 그 차에 몸을 싣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죠. 고맙게도 신발가게 아저씨가 병원까지 따라와 줬어요. 소리는 우리 와이프랑 내가 잘 돌봐주고 있을 테니 강 사장 상내나 잘 치러줘. 정신 챙기고. 알았지? 아무 정신도 힘도 없었지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와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 버려졌던 남편이기에 장례식까지 생각해버리면 너무 불쌍한 존재가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소리 아빠를 생각하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물만 흐르네요. 내 딸 소리는 자기 아빠와 내 인생을 닮지 않게 하려고 귀하게 키웠어요. 내 딸에게 절대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러기 위해선
엄마인 제가 슈퍼우먼이 돼야 했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진짜 가혹하더군요. 남편 죽고 홀로 된 과부에게 세상 남자들이 왜 이리 찝적대고 희롱해 대는지, 특히 그런 부분이 절 힘들게 했어요. 제대로 된 남자였다면 재혼까지도 고려해 봤겠지만 웬 가정 있는 유부남들이 그렇게 접근하던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인가 소리를 막 재우고 저도 자려는데 밖에서 쾅쾅 식당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식당 쪽방에서 소리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얼른 나가보았죠. 누구세요? 식당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나야 나, 신발가게 사장. 전 익히 아는 부분이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제 손목을 탁 잡더니 뭔가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얘기하더군요. 소리 엄마, 자기도 외로울 거 아냐. 나랑 가끔 연애네 한 번씩 하는 거 어때? 뭐라고요? 사장님, 신발 가게에 아내분도 계실 텐데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얼른 돌아가세요. 전 그 사람 손을 뿌리치고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도 계속 쾅쾅 두드리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의 반응이 더 가관이더군요. 아니, 아줌마 아저씨가 연애하는데 왜 경찰을 부르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에 경찰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로 보입니까? 연애요? 대체 누가 누구랑 연애한단 말입니까? 내가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과부라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기 신발가게 옆에내도 있는 유부남이에요. 다시는 내 식당에 얼씬도 못하게 주의 단단히 주지 않으면 내가 방송국에라도 제보할 거예요. 경찰이 일 똑바로 안 한다면서 말이죠. 제가 세게 나가자 경찰과 신발가게 아저씨는 꾀갱하면서 나가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간혹 재혼하자며 달려드는 남자도 있었지만 다 싫었어요. 우리 소리 아빠만큼 진실돼 보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변 빌딩에서 직원 2~3명 두고 아주 작게 사업하는 남자가 진지하게 접근해 왔어요. 맨날 식당으로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는 구애하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고 무엇보다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젠틀한 모습에 끌려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우리 소리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으니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고 이미 사별한 지 꽤 오래됐기에 외로움도 컸죠. 이 남자의 이름은 강민철이고 저와 비슷하게 아내와 사별하고 딸아이 1명 키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통분모에 깊이 공감하며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 만일 재혼하면 우리 딸 제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 소리의 좋은 언니가 되어줄 수 있겠네요. 심지어 같은 강씨라니. 우리 4명이 가족이 되면 남들이 봤을 때 재혼 가정인지 눈치도 못 채겠는데요. 정말 우습게도 이 남자가 소리 아빠와 같은 강씨라는 점이 제가 재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 사람 말대로 누군가 우리 넷을 보면 원래부터 한 가족인 줄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한 1년 정도 고민만 하다가 결국 이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재촉하길래 얼른 해주고 우리 관계를 확인시켜줬죠. 하지만 이 남자가 본인의 딸과 호러미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합가를 점점 미루더군요. 전 당연히 우리 딸에게 새아빠라며 소개까지 해주었는데 딸내미도 왜 새아빠와 같이 살지 않냐며 의아해했죠. 엄마,
엄마 결혼하고 나면 나 새아빠랑 언니까지 생긴다며. 엄마 새하얀 드레스는 언제 입는 거야? 나 언니도 빨리 보고 싶어. 나보다 1살 많은 언니라며. 전 소리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딴소리만 해댔죠.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해야 할 때라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넓은 집 사려고 아파트 봐두고 있는 중이야. 아파트 계약은 당신 명의로 하려고 해. 말 나온 김에 이따가 70평 아파트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면 방 5개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저를 데리고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서 그 동네에서 가장 넓은 집을 3-4군데 보여줬어요.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기도 민망할 만큼 번쩍번쩍한 대리석에 크고 좋은 집이었죠. 방들을 둘러보다가 출구를 못 찾을 정도로 넓은 평수의 대저택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소리와 시모, 남편의 딸과 남편까지 5 식구가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상상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평생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제 명의로 아파트 사준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고 제 신분증과 인감을 남편에게 맡겼죠. 남편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식당과 개인 물품들에 빨간 딱지가 붙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든 전문가를 다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제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죠. 제가 제 손으로 인감을 남편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전 그 후로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빚을 오로지 갚아야 했어요. 서류상 부부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짧았던 재혼은 제대로 생활도 못 해본 채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식당 보증금도 다 날리고 중학생이 된 우리 딸 소리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쪽방촌에 방을 하나 얻어 월세로 살 수 있었죠. 그때부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 학교 끝나고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했죠. 하루에 2-3시간 자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원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모아지더군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소리는 간호전문대학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애미 욕심 같아선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싶었지만 얼른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며 본인이 전문대 간호학과를 가더군요. 너무 예쁘고 착하게 커준 딸내미는 내 삶의 기쁨이었죠. 딸내미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게 되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 삶의 전부이자 세상에 단 한 명의 핏줄인 내 딸 소리가 취업을 위해 절 떠나게 되자 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했어요. 그동안 갱년기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딸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자 갱년기 우울증이 대번에 찾아오더라고요. 갱년기 증세가 심해서 병원까지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집에 애완동물 1마리 키우면 심리적으로 좀 나을 거라 하더군요. 원래도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1마리 키우고 싶긴 했지만 돌봄 비용이 많이 들까봐 늘 망설이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강아지 1마리를 집에 들였어요. 그 강아지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마치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강아지를 꼭 껴안을 때면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안아주던 것 같은 따스한 감정이 느껴졌죠. 강아지와 전 어느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강아지 뽀삐를 좀 예쁘게 단장해주고 싶었는데 애견 미용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고 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동네 애견 미용샵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얼마인지부터 물어봤죠. 우리 뽀삐 단장하는데 많이 비싼가요? 일단 가격만 좀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애견 미용샵 여주인이 절 보더니 대뜸 달려와 껴안고 난리더군요.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아주머니께서 예전에 운영하시던 백반집에 저랑 오빠 공짜로 많이 먹여주셨잖아요. 밑반찬이랑 김치도 싸주시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 후로 가게 폐업하셔서 연락드릴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랑 오빠 잘 클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심지어 현금 두둑히 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저희 남매 생활비 하라면서요. 아, 그래. 소희랑 소철이 남매? 그 조그맣던 소희가 이렇게 예쁘게 크다니 몰라봤어. 아줌마도 너무 반갑다. 소철이는 잘 지내니? 네 오빠 엄청 똑똑했었잖아. 서철 오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됐어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종종 주신 용돈으로 오빠가 중고 문제집이라도 사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 주변에 살던 가난한 남매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알바까지 해가며 열심히 생활하던 게 너무 기특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던 아이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식당이 잘 됐던 때라 제가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 어린 남매가 다 커서 애견 미용사와 법조인까지 되다니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더군요. 애견 미용샵의 주인이 된 소희는 우리 강아지 뽀삐를 평생 무료로 미용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렸을 적 은혜를 갚고 싶다며 기어코 무료 미용을 해주었어요. 거의 빈털터리에 가까운 저는 젊은 나이에 죽도록 고생만 하여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알바자리를 몇 개 구해 돌려가며 하고 있었죠. 워낙 절약해서 살다 보니 알바 급여만으로 제 앞가림은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 저를 우리 딸 소리는 항상 안쓰럽게 지켜보며 제가 생활비를 보태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로 일하던 소리가 의사 사윗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더군요. 의사인데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에 찬성했죠. 서둔뗄 집에서 너무 가난한 저희 집 아이를 반대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듣자 하니 딸따름한 반응을 보이며 그냥 오케이 했다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언사를 보며 우리 아이를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잘난 의사 아들 이렇게 멋도 없는 집에 장가 보내려니 한숨만 푹푹 나오네. 그런데 어쩌겠어? 내 아들이 젊고 예쁜 애가 그렇게도 좋다는데. 그런데 사돈, 결혼시키면 딸 자주 볼 생각은 마셔.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인 거 알죠? 이제 우리 집안 식구인이 딸은 있고 개 키운담서요. 그 개나 잘 키우며 사시라고요. 알았죠? 내 목숨과도 같은 외동딸을 잊고 살으라니 이게 웬 망발인가 싶어 따졌죠. 아니 사돈, 그건 아니죠.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못 보고 삽니까?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은 다 옛말이에요. 의사 사위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 딸도 예쁘고 간호사 직업도 나름 전문직이고 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돈과 싸울 태세를 보이자 딸과 예비 사윗감이 말렸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유야무야 넘기고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사위는 마음에 들었지만 사돈에 대한 찜찜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 말처럼 우리 딸은 결혼하자마자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얼굴 보기는 더더욱 힘들었죠. 간혹 밤에 연락이 될 때면 뭔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소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이었죠.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면 소리는 뜬물을 얘기만 하곤 했어요. 엄마, 난 엄마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걱정 마. 멘탈 강하고 튼튼하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소리가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가보니 퇴사한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걱정만 하고 지내길 몇 달이 흐르고 염치 불구하고 우리 뽀삐 미용을 맡기러 애견 미용샵에 갔는데 소희가 다른 사람 못 듣게 제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아주버님, 따님 소리가 제 또래라 어릴 때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님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따님 살리시려면 여길 찾아가세요. 오늘 밤 시간대에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제게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게 주소 하나를 적어주더라고요. 얼떨결에 받아든 그 주소로 소희 말대로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간판이 없는 곳이었어요. 족복 같은 문지기가 날 막아서더군요. 전 이상함을 직감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소리 어딨어 이놈들아. 우리 소리 내놔. 안쪽 카운터에서 새빨간 루즈를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소리가 저에게로 뛰쳐나오더군요. 난 그 아가씨가 우리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내 딸이 그렇게 야한 치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저 지금 시어머니 일 돕는 중이에요. 여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이에요. 간호사 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매달 300만 원씩 붙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몸도 약한 엄마가 알바로 생활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다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한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돈 붙여준다고 했어요. 난 엄마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냥 카운터 보는 거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뭐? 네 의사 남편은 뭐하고 널 여기서 이꼴로 일하게 만들어. 그리고 난 네 시애미한테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다 사기친 거라고. 남편은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종합병원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뭐가 어쩔 수 없어 소리야. 네 시애미 어디냐. 면상 좀 보자. 여긴 간판도 없이 영업하는 거 보니까 불법 업소 아니냐? 내가 다 조져버려야지. 이놈의 시댁인간들. 귀한 내 딸을 술집 여자로 만들어? 이 미친 인간들. 그래, 당장 내가 아는 검사한테 전화해야지. 딸은 한사코 말렸지만 전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열받아서 사지가 떨리더군요. 이곳을 알려준 소희에게 연락을 했고 바로 검사로 일하는 소철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이곳을 쥐잡듯이 조사해달라고 했죠. 수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내 의사사위는 이미 어느 중견기업 사모님의 기둥서방이었더군요. 애초에 내 딸과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시모는 그걸 다 알고 그 돈 많은 늑딸이 사모님으로부터 돈도 엄청 받아 챙겼더라고요. 사위란 새끼는 맨날 늑딸이 사모랑 있으니 젊은 아가씨가 그리웠는지 내 딸이 그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자 인간이 참 잔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똑같이
잔인하게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적 아낌없이 후원해줬던 소철이가 어엿한 검사가 되어 든든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었어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는 거였기에 저도 양심의 가책 따윈 없었죠. 아주머니, 저 못된 인간들 제가 최대한 법의 처벌을 받게끔 할 테니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따님 이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맥 동원해서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법조인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하더군요. 전 그 악마의 소굴에서 우리 딸 소리를 구해오고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걱정되었는지 제게 우리 딸이 있는 곳을 알려준 소희도 찾아왔죠. 아주머니, 벤츠 타고 와서 애견 미용을 몇 번이나 외상으로 받아놓고 잠수탄 그 여자가 아주머니 사돈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 외상값 받으려고 그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제 발로 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카운터에 소리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알렸죠. 잘한 것 같아요. 착한 소리가 나쁜 놈들한테 이용만 당했네요. 그래, 너무 고맙다. 소희랑 소철이 덕분에 나랑 소리가 살 수 있었어. 지금 그 불법 영업하던 술집 폐업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소리 전 남편 그 의사 새끼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세게 청구받을 것 같고요. 그 중견기업 사모님 남편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다시 의사 노릇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평생 도망다니며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와이프랑 붙어먹던 놈이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해요. 못돼 처먹은 놈이 벌 받은 거죠 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좀 내 속이 풀리더군요. 우리 불쌍한 모녀를 철저히 이용해 먹은 그 사위놈과 그 못된 엄마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니까요. 딸아이 씨 보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었는데 우리 딸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네요. 착하기만 한 소리가 이 일로 좀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세상이기에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소리도 배웠을 거예요. 애미 마음으로는 다시금 정상적인 선한 남자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요. 다 늙은 저보다는 우리 딸 소리의 앞날을 위해 행운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아기 여럿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면 그래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이런 험한 일 겪지 마시고 인생 순탄하게만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한많은 인생사를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